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67세의 나이에 38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던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새벽 4시 17분.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그 전과 그 후로 말이죠. 만약 그날 밤 그 청년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살아있지도 못했겠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뻔한 영웅담이겠구나. 누군가를 구한 이야기겠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한 인간을 완전히 틀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정우진. 33살의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1년 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38년간의 교직을 정년퇴임하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2층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도시로 나온 것은 딸이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서울로 나오세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시골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무엇보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인사를 하러 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로 올라왔고 작지만 아담한 집을 구했습니다. 2층 전체를 쓰고 1층은 새를 놓기로 했어요. 집세 수입이 필요하기도 했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아래층에 누군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고 예의 바른 사람 말이에요. 정우진 씨가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배달복 바지에는 여기저기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첫 대화에서 그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런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준비해왔고 깨끗하게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엄마,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돼요라고 했던 말도 있었고요. 그렇게 정우진 씨는 제 집의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제 예상은 적중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진 씨가 이사를 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부터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3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새벽 4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밤에 나가서 뭘 하는 거지? 혹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1층 현관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야, 그거 언제까지 갚으라고? 알았어. 더 뛸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 분명히 빚이 있구나. 그것도 좋지 않은 빚일 가능성이 높아. 그 이후로 저는 정우진 씨를 볼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받았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희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간혹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문제가 많은 청년의 증거로 보였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못해.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어. 혹시 나중에 우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딸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그래도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월세를 단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고 실제로 제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택배 상자들이 현관 앞에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정우진 씨 앞으로 온 것들이었는데 저는 뭔가 수상한 물건들을 주문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밤늦게 누군가 찾아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둘이 현관 앞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괜찮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일로 저렇게 늦은 시간에 사람이 오가는 거지? 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우진 씨에 대한 저만의 확고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 밤마다 수상한 일을 하는 사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세입자.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해 9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정우진 씨의 진짜 모습을 조금 엿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정우진 씨를 보았는데 그가 한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보니 정우진 씨가 할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 앞까지 가서 현관문까지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진아, 네가 얼마나 바쁜데? 미안하다. 바쁜 게 아니라 낮에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지만 곧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사람은 한번 편견을 갖게 되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봐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정우진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엄마, 이번 달 요양원비도 보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응, 나도 제대로 먹고 있어. 엄마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비? 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는 건가? 며칠 후에는 이런 전화 통화도 들렸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갚으려고 위험한 일 하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갚을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전화 통화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우진 씨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마트 사장님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였어요. 아, 우진이요? 그 청년 참 착해요.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와서 난감했는데 우진이가 자기 배달일 끝나고 와서 도와줬거든요. 돈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앞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겨울에 연탄 나르는 것도 우진이가 도와드렸어요. 자기 일도 바쁜데 시간 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우진 씨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우진 씨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자주 그랬거든요. 새벽 2시쯤 창문 너머로 정우진 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척 느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혀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우진 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헬멧을 벗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면의 불빛에 비친 그의 표정은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1층 현관 앞을 지나가다가 정우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손등과 손가락에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성한 데가 없었어요. 우진 씨 손이 많이 상했네요. 아, 이건 배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 상처들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상처들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내가 1층 청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었죠. 겨울이 되면서 정우진 씨의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늦게 들어오고 더 일찍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도 안 되어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저러다가 몸을 상하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우연히 정우진 씨를 보았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리고 기침을 자꾸 하더라고요. 우진 씨 감기 걸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좀 춥긴 하네요. 그 짧은 대화 후에 저는 계속 그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 저의 관심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2024년 2월 15일 새벽.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음식을 태웠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냄새가 심해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평상시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그때 정우진 씨가 돌아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진 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헬멧을 바닥에 던지고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시도하더니 포기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정우진 씨가 2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침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급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우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선생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보일러 쪽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요. 정우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스가 샌다고요? 하지만 냄새가. 선생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아까부터 맡았던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뭘 챙겨서? 아무것도 챙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요. 정우진 씨가 제 팔을 잡고 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진 씨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배달 일을 오래 해서. 가스 냄새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보일러가 오래된 거라서 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나온 지 불과 2분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1층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주저앉았고 정우진 씨가 재빨리 저를 감싸 안으며 보호해 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 정우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그 불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층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소방관이 설명해 주길 오래된 보일러의 가스관에서 누출이 생겼고 그것이 축적되다가 어떤 작은 불꽃에 의해 폭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미리 피했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우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불타버린 1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 씨,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저를 구해준 것인지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저는 정우진 씨와 함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큰 부상은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우진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때 정우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선생님이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했던 감정을 그가 알고 있었다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안전하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이 청년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우진 씨, 제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밤에 시끄럽게 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판단해 버렸어요. 정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해서 자꾸 말리느라 늦은 밤에 만나곤 했어요. 그래서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상하다고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사실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저요? 왜요? 집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다른 집주인들은 제가 배달 라이더라고 하면 다들 싫어했어요. 시끄럽다고 문제 일으킬 것 같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다른 곳보다 좀 더 싸게 해주셨고, 덕분에 어머니 요양원비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고마워하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를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진 씨, 그럼 그때 새벽에 전화로 누구랑 말 다툼하던 건? 아, 그거요.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좋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느라 제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택배가 많이 온 것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인터넷으로 약품이나 의료용품을 직접 주문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거든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질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의심스럽게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효심과 우정에서 나온 것들이었던 거예요. 우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교사를 38년이나 했으면서도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제가 1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니. 이게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정우진 씨가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손을 보면서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우진 씨, 앞으로는 제가 달라질게요. 아니, 달라져야 해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로 있어요. 있고 말고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판단했잖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수발하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정말 부끄럽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저를 구해준 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일까지 모두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고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지. 다음 날부터 저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우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 씨, 저녁 드셨어요? 제가 음식을 좀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정우진 씨를 2층으로 초대했습니다. 임시로 숙소를 구한 정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어요. 1층이 불타버려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와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정우진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진 씨,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말랐어요. 선생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언제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나가면 혼자 계시기가 위험해서.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뵈러 가실 거예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그럼 제가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정우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이후로 저와 정우진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우진 씨가 배달 나가기 전에 간단한 아침을 챙겨 주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진 씨, 제가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좋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정우진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진 씨는 저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정우진 씨를 따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우진 씨의 어머니는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진아, 왔구나. 네,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 선생님도 함께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진 씨가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요? 우리 우진이가 말 잘 들어요? 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 순간 정우진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한테서요? 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선생님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뭘 가르쳤나요? 관심이요.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몇 주 후 1층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저와 정우진 씨가 부담해야 했어요. 우진 씨 수리비는 제가 다 낼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살 집인데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래도 선생님, 제가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끼리는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죠.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정우진 씨는 계속 2층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가족 같은 생활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우진 씨가 있으니까 집이 진짜 집 같아요. 어느 날 정우진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요. 정말요? 네,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머니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을 찾고 싶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원래 교사였잖아요. 정우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배달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배달 일은 좀 줄이고 공부에 집중해요.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우진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아들 같은 사람이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정우진 씨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은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우진 씨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실 거죠?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제가 안 가면 서운해 하시는데, 이제 정우진 씨의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세요. 물론 치매 때문에 가끔은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갈 때마다 반가워 하십니다. 우진아, 이분이 우리 며느리니? 어머니, 우리 집 선생님이세요. 아, 선생님. 우리 우진이 잘 부탁드려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계속 정우진 씨를 오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모르고 지나쳤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고가 저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위험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해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요즘 저는 정우진 씨를 가르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아마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우진 씨,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저와 정우진 씨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영숙 씨, 정말 좋은 아들 만났네요. 그러게요. 진짜 아들보다 더 효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우진 씨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저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선생님,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서로를 도우면서 느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정우진 씨가 밤늦게 돌아다닌 것도, 전화로 큰 소리를 낸 것도, 피곤해 보인 것도 모두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친구를 위해 나서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1년 동안 진짜 영웅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몰랐던 거예요.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더 고마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요. 67살의 나이에 이런 가족을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33살의 청년이 이런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정우진 씨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해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조금만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저와 정우진 씨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2층에서는 정우진 씨가 열심히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내일 어머님께 드릴 음식이 끓고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소음들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의 소리,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소리. 이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가끔 새벽 4시 17분이 되면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정우진 씨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만약 그가 가스 냄새를 못 맡았다면, 만약 그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4시 17분은 제게 두려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감사한 시간이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니까요. 선생님, 제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며느리도 딸이고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선생님이 나이가 드셔서 혼자 계시기 어려워지면? 뭔 소리야. 당연히 우진이가 돌봐야지. 아들이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자처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우진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정우진 씨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새벽 4시 17분,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고 새로운 행복을 찾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정우진 씨, 제 생명의 은인이자 진짜 아들 같은 그를 저는 평생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새벽 4시 17분을 만나시길 바라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저처럼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께 하나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정우진 씨가 사회복지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38년간 교사를 했지만 제 친아들이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에요. 우진아, 이건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정말 기뻤던 건 그의 꿈이 단순히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요즘 우리 동네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정우진 씨가 주말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함께 다니면서 간단한 반찬이나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영숙 씨, 요즘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다들 서로 안부도 묻고. 처음에는 저희 둘만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이웃들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담그면 옆집에도 나누어주고 누군가 아프면 다들 걱정해주고. 예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이웃 같아졌어요. 정우진 씨가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우진 씨 어머님을 뵈러 요양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의 정신이 맑으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거든요. 우진아, 이분이 누구니? 어머니, 저희 집 선생님이세요. 항상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분이요. 아,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진이가 예전에는 너무 혼자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선생님이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우진 씨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몇 번밖에 연락을 안 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죠. 하지만 정우진 씨는 매일매일 제 안부를 묻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제가 외로울 때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줘요. 어느 쪽이 진짜 자식인지, 혈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지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우진이들. 요즘 저는 정우진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지쳐 보이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사연, 각자의 노력, 각자의 꿈들. 세상에는 정우진 씨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우진 씨를 문제 많은 세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정우진 씨가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우진 씨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저희는 함께 작은 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곳을요. 서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어. 저는 정말 확신해요. 세상에는 저희 같은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새벽 4시 17분에 또 다른 의미. 요즘 저는 새벽 4시 17분이 되면 특별한 의식을 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정우진 씨가 무사히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것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도해요. 새벽 4시 17분. 제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 되었어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편견은 좋은 사람을 나쁘게 보게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만들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다행히 편견은 바뀔 수 있어요. 진실을 알면,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요. 감사의 무한 반복. 우진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 제가 더 고마워요. 저희는 매일 이런 대화를 해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대화를요. 고마워해도 부족할 만큼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오해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 번만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이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요. 저와 정우진 씨의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 밤늦게 일하는 배달 기사님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영웅들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처럼 깨닫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정말 마쳐야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7분이 다가오고 있네요. 1년 전 그 순간처럼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 희망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일도 정우진 씨와 함께 따뜻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정우진을 만나시길, 그리고 누군가의 정우진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7세의 박영숙이 33세의 정우진을 만나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실과 사랑을 발견한 이야기. 새벽 4시 17분 그 한순간이 바꾼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이해와 깊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우진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평생 찾던 가족일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